소니는 끝났다. 새벽 4시 한 통의 전화가 일본 전자제국의 몰락을 알렸습니다. LG가 소니와의 계약을 박살냈거든요. 중국이 3배 가격을 던지자 말이죠. 소니 텔레비전 10대 중 8대가 한국 패널이었는데 갑자기 공급 중단이라뇨. 일본 기술로는 수율 23%, 한국은 97%.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한국에 빌어야 하나? 굴욕의 인천행. 하지만 더 끔찍한 게 기다리고 있었죠. 50% 가격 인상, 특허 양도, 자체 개발 포기. 사실상 항복 문서였습니다. CES 2024 소니 부수는 유령 도시. 브랜드 껍데기라는 조롱 속에서 한국과는 황금 궁전이었어요. 그런데 돌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이 무서워요. 함께 싸우죠. LG에서 먼저 손을 내민 거예요. 월 300억 위안을 투자하는 중국 BOE 때문이었죠. 자존심 대 생존, 경쟁 대 협력. 그리고 5년 후 전 세계가 깜짝 놀랄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 충격적인 실화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 4시 30분 휴대폰 진동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소니 디스플레이 사업부 상무 야마다 켄지였던 저에게는 익숙한 일이었죠. 하지만 그날의 전화는 달랐어요. 야마다 상무님, 지금 당장 회사로 나와주세요. 긴급 상황입니다. 부하 직원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묻어났죠. 저는 서둘러 옷을 입고 도쿄 시내를 가로질러 회사로 향했습니다. 새벽에 찬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가슴속에는 이상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회의실로 직행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주요 임원들이 모여 있었죠. 모두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디스플레이 사업부 부장 사토가 저에게 태블릿을 건넸어요. 이 메일을 보세요. 저는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LG 디스플레이에서 온 공문이었어요. 제목부터 충격적이었죠. OLED 패널 공급 계약 종료 통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내용을 읽어가며 저의 심장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2023년 12월 31일부로 소니와의 모든 OLED 패널 공급을 중단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한 문장이 저희 회사의 운명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부하들을 향해 물었죠. 중국 TCL이 저희보다 3배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LG와 독점 계약을 추진했습니다. LG 입장에서는 거부할 이유가 없었겠어요. 사토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머리가 하얘지는 걸 느꼈습니다. 소니 텔레비전의 80%가 LG 패널을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공급이 끊기면 저희는 속수무책이 될 상황이었죠. 자체 기술로는 어떻습니까? 저의 질문에 기술팀장 이토가 고개를 저었어요. 현재 저희 OLED 수율은 23%에 불과합니다. LG는 97%거든요. 당장 대체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저희는 모두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디스플레이 산업의 몰락이 드디어 현실로 다가온 거죠. 대안은 없습니까? 제가 마지막 희망을 품고 물었습니다. 삼성이나 중국 업체들을 접촉해 볼 수는 있지만 사토가 말꼬리를 흐렸어요.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새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의 미래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죠.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일본 전자산업의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시대가 바뀌었고 저희는 더 이상 선택할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요. 생존을 위해서라면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이 온 거죠. LG로부터 공급 중단 통보를 받은 지 사흘째, 저는 다른 대안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먼저 삼성 디스플레이에 연락했죠. 죄송하지만 현재 모든 물량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삼성 측 담당자의 대답은 짧고 냉정했어요. 최소 2년은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2년이라니요? 그때까지 소니가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LG 디스플레이에 다시 연락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였죠. 재협상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이미 중국 측과 계약을 마쳤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겼습니다. 30년간 소니에서 일하면서 이런 절망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품고 한국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일본 땅이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보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일본의 자존심도 함께 작아지는 것 같았거든요. 인천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LG 본사로 향했습니다. 서울 여의도의 우뚝 선 LG 트윈타워는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한때 저희가 내려다보던 한국 기업이 이제는 저희를 올려다보게 만드는 건물이었죠. LG 디스플레이 본부장 이성호와의 만남은 예상보다 더 차갑게 진행되었습니다. 소니가 직접 오셨다니 놀랍습니다. 이성호 본부장의 말투에는 묘한 여유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말씀드린 대로 계약은 불가능합니다. 조건을 다시 검토해 볼 수는 없을까요? 저의 간청에 이성호 본부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서류 한 장을 건넸습니다. 만약 정말 원하신다면 이 조건으로만 가능합니다. 서류를 받아든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기존 가격보다 50% 인상된 단가, 소니의 디스플레이 관련 특허 10건, 무상 양도, 그리고 향후 3년간 자체 OLED 개발 포기 조항까지 들어있었거든요. 이것은 계약서가 아니라 항복 문서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도쿄 본사에 긴급 화상회의를 요청했습니다. 조건을 설명하자 회의실은 술렁거렸어요. 이건 굴욕입니다. 전무 다나카가 격분했죠. 소니가 언제부터 이런 조건을 받아들였습니까? 하지만 대안이 있습니까? 제가 반문했어요. 생산 중단이 더 굴욕적이지 않을까요? 결국 일주일 후 저는 다시 LG 본사에 있었습니다. 펜을 들고 서명하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이 한 번의 서명으로 일본 전자산업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거든요. 서명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저는 한국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소니가 굴복한 건가요? 일본 기업의 몰락을 상징하는 사건 아닙니까?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소니, 한국의 백기투항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강물처럼 시대도 흘러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었죠. 2024년 1월 라스베이거스 CES 전시회장에 도착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관의 규모가 어마어마했거든요. LG와 삼성 부스는 마치 궁전 같았어요. 화려한 조명과 최첨단 디스플레이들이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었죠. 반면 일본과는 초라했습니다. 소니 부스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성급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저희 부스 앞에는 긴 줄이 서곤 했는데 말이죠. 야마다 상무님, 준비 완료했습니다. 마케팅 팀장 스즈키가 다가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이 소니 신제품 발표회 날이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어요. 발표할 제품들이 모두 LG 패널을 사용한 것들이었으니까요. 발표회장에는 예상보다 적은 수의 기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의례적으로 온 것 같았어요. 몇몇은 아예 휴대폰을 보고 있었죠. 안녕하십니까? 소니 디스플레이 사업부 상무 야마다 켄지입니다. 제가 무대에 오르자 플래시가 몇 번 터졌어요. 하지만 열기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소니가 선보이는 새로운 OLED 텔레비전은 발표를 하는 내내 저는 어색함을 감출 수 없었어요. 기술적 혁신이라고 소개하는 것들이 사실상 LG의 기술이었거든요. 소니는 그저 외관 디자인과 소프트웨어만 바꾼 셈이었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한 기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번 제품들의 핵심 패널이 모두 LG제로 알고 있습니다. 소니만의 차별화된 기술은 무엇인가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저희는 사용자 경험과 디자인에서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 소니는 이제 조립업체가 된 건가요? 또 다른 기자의 추가 질문이었죠. 회장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발표회가 끝나고 저는 급히 부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관람객들이 소니 제품을 보고는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었거든요. 이거 LG 패널 아냐? 한 관람객이 동료에게 속삭였어요. 맞네. 그럼 그냥 LG 사는 게 낫지 않아? 이런 대화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몇몇 전문가들의 평가였어요. 소니는 이제 브랜드 껍데기뿐이다. 유명 기술 블로거가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말했죠. 혁신은 사라지고 남의 기술로 버티고 있을 뿐이다. 그 말이 소셜미디어에 퍼지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게 되었어요. 해시태그까지 생겨났죠. 소니의 몰락, 일본전자의 종말 같은 것들 말이에요. 셋째 날 오후 저는 LG 부스를 둘러봤습니다. 그곳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최신 OLED 기술부터 미래형 투명 디스플레이까지 정말 혁신적인 것들로 가득했거든요. 놀랍지 않습니까?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어요. 돌아보니 LG 디스플레이 연구소장 최현석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10년 전만 해도 저희가 소니를 부러워했는데 말이죠. 최현석 소장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하더군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창밖 라스베이거스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화려한 네온사인들이 깜빡이고 있었죠. 하지만 그 빛들이 소니의 미래를 비춰주지는 못했습니다. 인터넷에는 이미 CES 2024 총평 기사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한결같이 한국 기업들의 약진과 일본 기업들의 침체를 다뤘죠. 그중 하나의 제목이 특히 마음에 꽂혔습니다. CES 2024 한일 기술 격차의 공식화. 저는 노트북을 덮었어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CES에서 돌아온 지 한 달 후 저에게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연구소장 최현석으로부터였어요. 야마다 상무님, 비밀리에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이죠. 며칠 후 저는 서울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최현석 소장이 도착했을 때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제안인가요? 마이크로 LED 공동 개발입니다. 최현석 소장이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차세대 기술이죠. 저는 놀랐습니다. 마이크로 LED는 OLED를 뛰어넘을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이었거든요. 하지만 기술 난이도가 극도로 높아서 아직 상용화에 성공한 곳이 없었어요. 왜 저희와 함께 하려는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국이 무섭습니다. 최현석 소장이 말했죠. BOE가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혼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가 설명한 조건은 흥미로웠어요. 일본 정부의 기술 개발 보조금과 소니의 게임 부문 디스플레이 기술을 제공하면 LG가 생산시설과 기존 OLED 기술을 공유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리스크가 큽니다. 제가 말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성공하면 게임 체인저가 될 겁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저는 경영진을 설득해야 했어요. 쉽지 않았죠. 또 한국에 의존하자는 겁니까? 전무 다나카가 반대했어요. 이번에는 다릅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죠. 공동 개발이에요. 대등한 파트너십 말입니다. 결국 한 달간의 논의 끝에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조건은 까다로웠어요. 개발 비용 50대 50 분담, 성과 공유, 그리고 실패 시 책임도 공동으로 지는 것이었죠. 2024년 6월 서울 가산동의 한일 공동연구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소니에서 파견된 10명의 엔지니어와 LG 측 15명이 한 건물에서 일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언어 문제도 있었고 접근 방식도 달랐거든요. 소니 엔지니어들은 완벽함을 추구했고 LG팀은 빠른 실행을 중시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소니의 수석 연구원 사이토가 말했어요. 왜 안 되죠? 일단 해보고 수정하면 되잖아요. LG의 김민수 팀장이 대답했죠. 이런 충돌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점차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팀의 추진력과 일본 팀의 정밀함이 조화를 이루기 시작한 거죠. 첫 번째 성과는 3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기존보다 30% 작은 마이크로 LED 칩을 구현한 것이었어요. 신기하네요. 김민수 팀장이 현미경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일본 분들의 정밀 기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저희도 한국 분들의 과감한 발상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사이토가 웃으며 대답했죠. 6개월 후 마침내 큰 성과가 나왔습니다. 세계 최초로 마이크로 LED 양산 기술을 확보한 것이었어요. 수율도 70%까지 끌어올렸죠. 성공했습니다. 연구소 전체가 환호했어요. 그 순간 저는 무언가 변한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한국 기술 대 일본 기술이 아니었어요. 우리 기술이 된 거죠. 애플과 구글, 벤츠까지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모두가 이 혁신적인 디스플레이를 원했거든요. 마이크로 LED 성공 이후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서울과 도쿄를 오가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야마다 상무님, 주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케팅 팀장 스즈키가 흥분된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애플에서만 월 10만 대를 요청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였죠. 1년 전만 해도 저희는 생존을 걱정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성공 뒤에는 새로운 고민이 따라왔습니다. 수익 배분 문제였어요. 현재 계약상 LG가 65%, 소니가 35%를 가져가는 구조였죠.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전무 다나카가 불만을 터뜨렸어요. 기술 개발에는 똑같이 기여했는데 말입니다. 생산시설은 LG 것입니다. 제가 현실적으로 말했죠. 그리고 초기 투자 규모도 LG가 더 컸어요. 그래도 아쉬운 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성과가 좋을수록 더 그랬어요. 한편 중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BOE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마이크로 LED 개발에 뛰어든 것이었어요.
월 투자 규모만 200억 위안입니다. LG의 최현석 소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이 속도면 1년 내에 따라잡을 수도 있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중국의 자본력은 정말 무서웠거든요. 대응 방안이 있습니까? 혼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현석 소장이 솔직하게 말했죠. 더 긴밀한 협력이 필요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어요. 이제는 한국도 일본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상황이 역전된 거죠. 2024년 12월 베이징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BOE가 마이크로 LED 시제품을 공개한 것이었어요. 수율은 아직 40%였지만 발전 속도가 놀라웠죠. 이대로 가면 위험합니다. 소니 본사 임원회의에서 제가 말했어요. 중국이 따라잡기 전에 더 큰 격차를 벌려야 해요.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LG와의 파트너십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죠. 기술뿐만 아니라 전략적 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해요. 같은 시간 서울 LG 본사에서도 비슷한 회의가 열리고 있었어요. 최현석 소장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였죠. 중국 견제를 위해서는 일본과 더 깊은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가 경영진에게 설명했다고 해요. 양쪽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한 거였죠. 이제는 경쟁자가 아니라 운명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요. 1월 중순 저는 다시 서울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였어요. 조건을 재협상하고 싶습니다. 최현석 소장이 의외의 말을 꺼냈어요. 어떤 조건으로요? 수익 배분을 50대 50으로 조정하죠. 그가 말했어요. 대신 차세대 기술 개발에 더 많이 투자하는 겁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LG 쪽에서 먼저 양보를 제안한 것이었거든요. 왜 그런 결정을 내리신 건가요? 혼자서는 중국을 이길 수 없어요. 최현석 소장이 진솔하게 말했죠. 진정한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제 한국과 일본은 서로 없으면 안 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요. 함께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2025년 3월 저는 도쿄 소니 본사에서 특별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신임 대표 김태준이었어요. 젊고 패기 넘치는 그의 첫 제안은 파격적이었죠. 기술을 완전히 공유하자는 겁니다. 김태준 대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특허, 노하우, 연구 데이터까지 모두 말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기업 간의 이런 수준의 공유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위험하지 않습니까? 더 위험한 건 중국입니다. 그가 자료를 펼쳐 보였어요. BOE 투자 규모를 보세요. 월 300억 위안으로 늘렸습니다. 숫자를 보니 섬뜩했어요. 이 속도면 정말 1년 내에 따라잡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한일 디스플레이 동맹을 만들자는 겁니다. 김태준 대표의 눈이 반짝였어요. 기술벽을 완전히 허물고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죠. 소니 임원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우리 기술까지 넘겨줄 필요가 있습니까? 전무 다나카가 반대했어요. 지금은 생존이 우선입니다. 제가 설득했죠. 혼자서는 한계가 명확해요. 한 달간의 치열한 논의 끝에 결론이 났습니다. 양사 모두 동맹 결성에 합의한 것이었어요. 4월 1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역사적인 조인식이 열렸습니다. 한일 디스플레이 동맹 출범식이었죠. 오늘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입니다. 김태준 대표가 연단에서 말했어요. 국경을 넘어선 기술 협력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저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경쟁에서 협력으로 이것이 미래의 해답입니다. 동맹의 첫 성과는 빨리 나타났어요. 기술 공유 효과로 8K 마이크로 LED 개발에 성공한 것이었죠. 기존보다 해상도는 4배, 전력 소비는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놀랍습니다. 애플 조달 담당자가 감탄했어요. 이런 기술은 처음 봅니다. 주문이 쏟아졌어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벤츠, BMW까지 줄을 섰죠. 6월에는 더 혁신적인 성과가 나왔습니다. 투명 디스플레이 상용화에 성공한 것이었어요.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기술이 현실이 된 거죠. 이제 중국이 따라오려면 최소 3년은 걸릴 겁니다. 최현석 소장이 자신있게 말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양국 엔지니어들 사이의 벽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었어요. 이제 한국 기술, 일본 기술 구분이 무의미해졌네요. 소니의 사이토가 말했죠. 맞습니다. 그냥 우리 기술이에요. LG의 김민수 팀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연말 시장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어요. 한일 동맹의 글로벌 마이크로 LED 시장 점유율이 45%를 넘어선 것이었죠. 중국 BOE는 15%에 그쳤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김태준 대표가 저에게 말했어요.
혼자서는 불가능했을 일이죠. 2025년 8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다큐멘터리 제작팀이 저희 동맹에 관심을 보인 것이었어요. 엔지니어들의 협력 과정을 담고 싶습니다. 감독이 말했죠. 감동적인 이야기 같아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어요. 기술 기밀 문제도 있었고요. 하지만 김태준 대표가 설득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진정한 협력이 무엇인지 말이죠. 촬영이 시작되자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인터뷰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들이었죠. 사실 10년 전에도 몰래 도움받은 적 있어요. 소니의 베테랑 엔지니어 다케시가 고백했습니다. LG 연구원이 기술 자료를 보내줬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였어요. LG의 박성호 부장이 웃으며 말했죠. 일본 쪽에서 핵심 공정을 알려줬어요. 이런 증언들이 계속 나왔어요. 양국 기술자들이 회사나 정부 모르게 서로 돕고 있었다는 거죠.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놀라며 말했어요. 현장에서는 국경이 없어요. 다케시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기술자끼리는 통하는 게 있거든요.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양국 시청자들이 감동했다는 댓글이 쏟아졌죠. 이런 협력이 진짜 미래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구나.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일 관계에 대한 시각도 달라졌죠. 10월 공식 동맹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기업 행사가 아니었어요. 양국 정부 인사들도 참석한 국가적 이벤트였거든요. 기술 협력을 넘어 미래 동반자가 되길 바랍니다. 한국 산업부 장관이 축사했어요.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도 화답했죠. 새로운 협력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감동은 엔지니어들의 발표에서 나왔어요. 저희는 이제 한국인도 일본인도 아닙니다. 공동연구팀 리더 김민수가 말했죠. 그냥 동료예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이후 변화는 가속화되었어요. 부산과 오사카에 한일 공동공장이 들어섰죠. 양국 젊은이들이 함께 일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도 시작되었어요. 한일 공동기술학교가 문을 연 것이었죠. 한국 학생과 일본 학생이 팀을 이뤄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언어는 달라도 기술은 통해요. 한국 학생 이지훈이 말했어요. 맞아요. 회로도는 만국 공통이니까. 일본 학생 유키가 웃으며 대답했죠. 연말 성과 발표회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차세대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개발에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10년 후 디스플레이의 미래를 보여드렸습니다. 김태준 대표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무대를 바라보며 감개무량했어요. 2년 전만 해도 생존을 걱정했는데 이제는 미래를 그리고 있었거든요. 2030년 저는 소니 명예회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65세가 된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한일 동맹의 성과를 지켜보는 일은 계속했죠. 5년이 흐른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한일 동맹의 점유율이 55%를 넘어섰어요. 중국 BOE는 20%대에 머물고 있죠. 놀라운 변화입니다. 후임 사장이 저에게 보고했어요. 이제 경쟁사들이 저희를 따라하려고 해요. 정말 그랬어요. 미국과 유럽 기업들도 비슷한 동맹을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었거든요. 가장 큰 변화는 기술 구분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한국 기술, 일본 기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 기술일 뿐이죠. 할아버지, 이 디스플레이 정말 신기해요. 손자 타로가 홀로그램 화면을 만지며 말했어요. 응, 할아버지가 한국 분들과 함께 만든 거란다. 한국이 어디예요? 바로 옆 나라야. 정말 좋은 친구들이 사는 곳이지. 손자의 순수한 질문에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 아이에게는 한일 갈등이 과거의 이야기일 뿐이었거든요. 작년에는 감동적인 일도 있었어요. 한일 공동기술학교 1기 졸업생들이 창업한 회사가 상장에 성공한 것이었죠. 국경 없는 세대가 탄생했습니다. 김태준 대표가 축하 메시지를 보냈어요. 정말 그랬어요. 젊은 엔지니어들에게는 한국인, 일본인이라는 구분이 무의미했습니다. 그들은 그냥 동료였어요. 올해 초 중국에서 놀라운 제안이 왔어요. BOE 회장이 직접 한일 동맹 가입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군요. 김태준 대표와 통화하며 저는 말했어요.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모델이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조심스러웠어요. 너무 급격한 확장은 위험할 수 있었거든요. 지난달 저는 특별한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도쿄대학교에서 미래 경영에 대해 이야기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자존심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 학생이 질문했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미래입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 용기죠.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한국의 도움을 요청한 것이 전환점이었어요. 자존심 때문에 그러지 못했다면 지금의 성공은 없었을 겁니다. 강연 후 많은 학생들이 다가왔어요. 모두 눈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도 국제협력에 참여하고 싶어요. 한 여학생이 말했습니다. 그럼 한국어부터 배워봐.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도쿄의 저녁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노을이 마치 미래를 향한 희망 같았죠. 한일 디스플레이 동맹의 성공 비결은 기술이 아니었어요. 협력과 신뢰의 힘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방식을 인정하고 배울 때 진정한 혁신이 가능했던 거죠. 이제 저는 확신해요. 미래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자존심보다 중요한 것은 미래였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 용기였죠. 소니와 LG의 협력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 동맹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알려준 이야기였습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했을 일이 함께했을 때 현실이 되었죠. 중국의 막대한 자본력도 협력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지금도 부산과 오사카의 공동공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냥 동료일 뿐이죠.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놀라운 기업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